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단정실록 제13부 개윤년 정변의 밤이 밝아오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53년 10월 11일 이제 드디어 참혹했던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왔죠. 좌의정 김종서와 그의 아들 김승규가 척살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 청변은 막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하룻밤 사이에 영의정 황보인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대신들이 궁안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던 거죠. 이제 수양대군에게 남은 것은 뭐만 남았냐면은 자신이 영모의 수계라고 지목했던 안평대군, 바로 그 안평대군을 처리하는 일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양대군, 안평대군이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왕실 종친이고 자신의 친동생이죠. 이복동생도 아니에요, 이거는. 친동생인데 이게 조선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례가 되겠네요. 그래도 친형제를 갖다가 이렇게 제거를 한다. 물론 이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도 2차 왕자의 난 때 자기 친형이었던 이방간을 몰아내기는 했지만 이방간의 경우에는 유배를 갔다고 해도 가서는 뭐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고 천수로 누리다가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뭐 비극적으로 사역을 받았다거나 중간에 뭐 교사를 당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과연 안평대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수양대군도 좀 이제 그런 점이 꺼렸는지 안평대군을 유배 조치에 처하고 당장 죽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평대군과 그의 아들은 일단 강화도로 유배에 처하게 되는데 애석하게도 안평대군은 이방간처럼 그렇게 명줄이 길지는 못했어요. 한번 결심이 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빨리 해치우는 것이 수양대군의 방식이죠.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에게 끝내 사약을 드렸고 이로써 안평대군은 36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안평대군의 행보가 어땠냐? 수양대군 측에서는 뭐 안평대군과 김종서 일파가 당장이라도 역모를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었다. 그래서 저쪽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친 거다. 선 조치 후 보고다. 이게 수양대군의 일괄적인 논리인데 일관되게 이렇게 말한 거 치고는 안평대군의 행보가 좀 참 거시기 했다는 거예요. 안평대군은 이 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사냥을 즐기는 등 뭔가 좀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창졸지간에 정변이 일어나자 안평대군은 급하게 김종서를 찾았지만 뭐 이미 때는 늦은 뒤였죠. 이렇게 수양대군이 영모의 수계라고 지목을 했던 안평대군 너무나 허술한 치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찬탈자라고 이렇게 지목당한 사람 치고는 이 실록의 기록이 좀 너무 좀 소홀하다 이거죠. 아니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찬탈을 갖다 시도를 했었고 그 역적 수기가 맞다면은 그 전에 있었던 뭐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사병은 어떤 식으로 막 양성을 해서 준비를 했네, 무기는 어떤 식으로 막 그렇게 해서 어디다 꽁쳐놨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아주 안 나온 건 아니지만 뭔가 하여튼 역적 수기 치고는 대우가 좀 많이 소홀하다는 거죠. 그리고 안평대군도 이런 일을 계획했던 사람 치고는 굉장히 좀 여유로우면서도 안일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수양대군이 불과 하룻밤 사이에 생살부, 우리가 이제 소위 살생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생살부라고 했죠. 생살부에 적힌 인물들을 모두 해치우는 기염을 토했지만 사실은요,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바로 그 비하인드 스토리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 뭐냐면은 놀랍게도 정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했던 게 있었죠. 바로 좌의정 김종서. 김종서가 철퇴에 맞아서 쓰러지고 바로 이제 정변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놀랍게도 이때 김종서가 즉사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천운이 따랐는지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김종서가 문관 출신이긴 하지만 함경도의 대호소리를 들었던 인물이었죠. 체격 자체는 본래 작았대요. 근데 그만큼 사람이 또 이런 대호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강골이었는지 아니 철퇴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뚝배기가 깨졌는데 안 죽고 살았대요. 또 거기서. 그리고 또 양정이 또 칼로 찔렀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아들 김승규가 몸빵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좀 이제 빗맞았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고령의 나이에 이런 공격을 당하고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김종서가 여기서 직사한 줄 알았고,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 이쪽에서도 김종서가 여기서 직사한 걸로 다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역사과 다니면서 이쪽 이제 사료 보면서 김종서가 놀랍게도 이때 직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저도 상당히 좀 이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때 김종서는 머리에 철퇴를 맞아서 중상을 입기는 했지만 아들 김승규가 양정의 칼날을 몸으로 막아준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인 김승규는 죽었지만 그 대신에 김종서는 중상은 입었어도 어떻게 목숨은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별로 회자되지 않냐? 이유는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좀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는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김종서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 정말 비통함이 밀려왔겠죠. 하지만 김종서는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태를 수습하고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움직여야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김종서는 일단 좀 치욕스럽긴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여장을 한 다음에 여자들이 타는 그런 가마에 올라가가지고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한양 도성의 성문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은 홍달손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죠. 수양대군의 측근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지금 이 한양 도성의 출입은 굳게 봉쇄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김종서는 일단 도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실패한 김종서는 일단 또 다른 아들인 김승벽의 처가댁에 숨어서 상처를 치유하며 다음 행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에 만약은 없는데 만약에 김종서의 집이 한양 도성 안에 있었고 혹은 근처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있었다든가 그랬다라면 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때 어쨌든 안 죽고 살아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김종서는 은신처에서 상처를 치유하면서 다음 행보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간은 김종서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수양대군이 이쯤에서 김종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놀라운 첩보를 받았다라는 거죠.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지금 제일 위험한 사람이 김종서잖아요. 실제로 수양대군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 게임은 초반에 김종서를 제거하기만 하면은 90%는 달성된 거다. 근데 지금 그 김종서가 살아있다라고 첩보를 들었으니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아마 철렁거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양대군이 기를 쓰고 김종서의 행적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양대군은 김종서가 또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은신해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때 당시 천호는 결국에는 김종서 편이 아니라 수양대군 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상처 입은 대호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아냈으니 수양대군 입장에선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재빨리 저승사자를 파견을 하는데 이때 파견됐던 저승사자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결자이자를 하는 거죠. 양정이 막타를 쳐서 김종서의 목숨을 끊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책임지고 가서 어떻게 해라. 김종서의 목을 따와라. 체포하고 뭐 국문하고 그럴 필요 없다. 현장에서 어떻게 해라. 직결처분해라. 자, 그래서 얼마 후 양정이 이끄는 군사들이 김종서의 은시처에 쳐들어오게 되었고 김종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을 하게 되었죠. 근데 김종서가 이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순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죄가 없는 것 같거든요.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양대군하고 뭔가 대립각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그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좀 이제 서로 상대 진영에 있었다 정도의 개념이었지 무슨 뭐 목숨 걸고 당쟁을 하고 서로 뭐 사약을 드링킹 시키려고 그랬던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서 입장에서는 내가 왜 수양대군한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김종서가 확실히 나이를 먹긴 먹은 게 젊은 시절만큼 그렇게 기민한 판단력이 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종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내 죄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문을 거쳐가지고 재판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형이 결정이 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미 근데 직결처분 판결이 나온 상태죠. 자, 그래서 김정서는 위험있게 양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일국의 정승이다. 일국의 정승이 어떻게 걸어서 출두를 하겠냐. 예의를 갖춰라. 그래서 뭐를 대령하라고 하냐면은 초헌을 대령하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다라는 거죠. 확실히 이제 북방의 대호라는 별명을 가질 법한 그런 카리스마하고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이게 게임 다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황 파악을 김정서가 정확하게 못한 거죠. 자, 그래서 김정서의 순진한 행동에 양정은 비웃음을 흘리면서 즉시 칼을 뽑아서 내리치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 이렇게 써있죠. 양정과 의금부 직무 이흥상을 보내어 가서 보게 하고 김정서를 찾아 김승벽의 처가에 이르러 군사가 들어가 잡으니 김정서가 갇히는 것이라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걸어가겠느냐 초원을 가져오라 하니 끌어다 베었다. 그러니까 김정서가 뭐 안 가겠다고 버틴 것도 아니었고 본인은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체포해서 신문을 받은 다음에 형이 결정 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개처럼 끌고 와서 바로 그냥 땡광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야말로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대호 김정서는 양정의 칼날에 이렇게 속절없이 쓰러지게 되니 당시 김정서의 향년 70세였다고 하죠. 이처럼 수양대군은 김정서와 안평대군을 황급하게 제거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평대군도 속전속결, 김정서도 속전속결, 황보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한밤중에 뚝배기 맞아서 죽었고 이런 식으로 다 비명행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양대군이 주장한 대로 정말 이들이 역모를 꾸은 게 맞다면은 구태여 이렇게 서둘러서 제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교전 중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요. 일단 이들을 국문을 가한 다음에 명확한 증거를 더 찾아내가지고 추가 증거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약을 내리던 뭐 교사를 하던 그랬으면 될 문제인데 그게 오히려 정변의 당위성을 밝히는 데 더 유리하지 않냐 이거죠. 근데 신문도 하지 않고 그냥 거의 현장에서 김정수를 직결처분시켜버리고 안평대군도 부랴부랴 유배에 처한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그냥 사사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황보인 같은 경우는 더하죠. 일국의 영의정인데 한밤중에 그냥 불러다가 그렇게 바로 직결처형을 시켰으니 이거는 좀 뭔가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튼 안평대군과 김정서를 비롯한 핵심 인사들을 제거한 수양대군은 살아남은 대신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 또 노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적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나름대로 뭐 이제 끌어들일 사람들은 끌어들이고 그러려고 했던 건데 이때 수양대군이 대표적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정인지하고 한화기였죠. 정인지는 그래도 이제 김정서, 황보인 급에 되는 그 라인 쪽에 해당되는 그런 급의 원로 대신 중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죠. 왜냐면 정인지는 김정서, 황보인하고 좀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 그래서 권력에서 좀 소외받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인지는 수양대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원로 대신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정인지 결국 그 보답으로 수양대군을 인정이 좀 보답으로 좌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화계의 경우에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한화계의 누이가 어디로 가냐면은 명의 영락제한테 시집을 가요. 그래서 영락제의 후궁이 됐었죠. 누이덕을 톡톡히 본 인물이었는데 이 한학은 또 수양대군하고 사돈지간입니다. 한학의 딸이 수양대군의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한학의 경우에도 포섭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양대군이 정인지와 한학을 스카우트하게 된대요. 이 두 사람 말고도 수양대군이 또 포섭하고 싶어한 사람이 더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허후였습니다. 허후. 뭔가 묘하게 느낌이 오죠, 그죠? 어떤 느낌이 오냐? 허후는 세종 때 꼬장꼬장하기로 소문난 원칙주의자 있죠, 그죠? 바로 허조. 그 허조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허조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인 허후가
나름 또 이제 대신급으로 있었는데요. 수양대군은 이 허후를 자신의 편으로 삼기 위해서 좌천성에 임명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허후는 좌천성 자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황보인 등이 휴수가 결정이 되자 죽은 것도 사실 참 거시기 한데 그래 비명이 간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그 목을 잘라가지고 효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허후한테 부메랑이 돼서 죽음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효수를 의논하니 여기서 말하는 효수는 바로 황보인에 대한 이야기죠. 허후가 효수하지 말기를 청하고 슬픈 눈물이 속눈썹에 맺혔으며 먹을 때를 당하면 고기를 먹지 않았다. 나름대로의 추모와 애도를 했던 겁니다. 박정호가 보고 이상하게 여기니 허후가 말하기를 동관인 때문이다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동관은 동료 관원인데 둘은 뭉술하게 얘기하긴 했어요. 동료 관원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료 관원이 결국 누구겠습니까? 황보인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수양대군한테 제대로 찍혀가지고 수양대군 특징이 뭐다? 한번 찍어놓은 상대는 재빨리 해치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허후는 교형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좀 다소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었는데 우의정이었던 정분. 솔직히 말하면 우의정 정부는 별다른 권력도 없었고 특별하게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우의정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별다른 실권이 없으니까 그저 뭐 김정수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예스민이었다는 그런 죄로 결국 정분도 유배 처분을 받았다가 얼마 안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 이로써 수양대군의 눈밖에 난 자들은 모두 제거를 당한 셈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수양대군은 숙청된 사람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혹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복수의 싹이 트지 않게끔 확실하게 밟아두자 이런 심산이었죠. 그래서 숙청된 사람들의 부친과 16세 이상의 아들들은 모두 교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세 이하의 사람들은 전부 관노로 전락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처와 첩, 딸들은 모두 노비가 돼서 공신들에게 배분이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것도 인생이 기구한 거죠. 그래도 이런 고관 대작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비 신분을 굴러떨어졌다. 그것만 해도 참담한데 하필이면 그것도 자기 집안의 원수들한테 배정이 되었다.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가혹하게 사는 것이 가혹하게 죽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요. 이제 거칠 것이 없어진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 부사 겸 영경연 겸 서운관사 겸 판의병조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수양대군은 일국의 영의정이자 서운관과 경연의 총책임자이며 이조와 병조를 총괄한다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전무후무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려 100명이 넘는 별시이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호위토록 했으니 이미 수양대군은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신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신하의 지위는 아득히 넘어선 상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양대군은 가차없이 정적들을 제거를 하고 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다져놓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에서는 더 이상 자기한테 덤벼드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무서운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천하의 수양대군도 좀 찜찜하게 여기는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